제 3과목 들어왔습니다. 이제 3과목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건 암기로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그 각각의 주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는 것보다 이해를 하시려는 접근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1번 문제. 결집합 처리에 사용되는 완전 사례 분석. 자, 결집합 처리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결집합은 뭔가요? 누락된 값을 얘기하는 거죠. 누락된 값을 얘기하는 건데, 자, 삭제 기법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치 기법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자, 대치 기법 중에 지금 완전 사례 분석이라는 거는 완전 분석하고 동의어예요. 완전 분석 기법 있죠? 조건, 비조건 등등의 기법들이 있는데, 저 완전 분석 값은 이 결집 값을 무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삭제 기법하고도 거의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걔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럼 정보의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 결집값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결집값이 특정 그룹에 집중된 경우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시하기 때문에 정보 손실 발생, 그러면서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 손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맞고요. 결집값을 데이터의 평균치로 대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조건 혹은 비조건부 요게 얘기해요. 평균값을 대치하는 거는 비조건부 평균 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분석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결집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집값 문제가 또 출제가 됐네요. 아까 결집값은 뭐예요?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해 가지고 이런 형태의 저장소인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가 만약에 성별이에요. 1번 여기는 ID 1번, 2번, 3번 점점점 있어. 자, 근데 여기는 남. 자, 여기는 NA. 여기는 여 점점점. 이렇게 저장이 됐을 때 여기 요걸 이제 우리 남 혹은 여의 값이 있어야 되는데 값이 지금 안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NA라는 값으로 보호화를 해준 거고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결집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결측치 처리는 값이 존재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결측값의 처리 여부가 데이터 분석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가 아니라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결측값이 무시하거나 혹은 결측값을 뭔가 채운다거나 그런 과정들에서는 아무래도 자원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결측치는 정보 손실 및 통계적 편향이 발생 가능하다. 정보 손실 됐죠? 안 들어왔으니까 남자야, 여자야 하는 거잖아요. 물음표잖아요. 그죠? 자, NA, 네, 결집값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NA에는 숫자가 아님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또 널 이런 값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NA와 NA는 의미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측도와 삼포 측도. 자, 우리가 이제 상과목을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런 용어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즉 동요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는 자, 위치 측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중심 경향치. 자, 그리고 삼포 측도를 그냥 삼포도. 그리고 한 개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대칭도. 자,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기초 통계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자, 근데 이 중에서 뭘 묻는 거냐면 이게 위치 척도예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삼포도는 데이터의 흩어짐 정도. 여기 문제에서는 삼포 측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지금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중심 경향치, 즉 위치 척도의 평균은 모든 관측값을 더한 뒤 관측값의 개수로 나눈 값이다. 오케이. 자, 표준 편차는 분산의 값의 제곱권을 하여 단위를 통일시킨 값이다. 맞죠? 자, 중앙값이란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에서 가운데 값으로서 이상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상값의 영향을 평균보다 덜 받죠. 그래서 이는 틀렸습니다. 자, 평균 절대 편차는 각 관측값과 평균 사이 거리의 평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하는 척도. 자, 척도 우리 뭐 있었나요? 예, 크게 범주형과 그 다음에 연속형 혹은 수치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범주형에는 뭐 있나요? 명목 그리고 서열.
자, 연속형에는 뭐가 있나요? 등간 그리고 비율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름, 성별, 지역을 표시하는 척도는 명목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모수 검증과 비모수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모수와 비모수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자, 모수 검증은 특정 분포를 가정한 유의성을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비모수 검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데이터가 특정 분포를 따르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순서라든지 혹은 부호값을 얘기했었을 때 쓸 수 있는 검증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체크해 볼게요. 자, 모수 검증은 포분 통계량을 이용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비모수 검증은 관측값들의 순서나 관측값의 부호, 아까 제가 순서나 부호로 변환해가지고 검증한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자, 모수 검증은 모수 분포에 대한 어떠한 가정도 합니다. 3번 보기는 비모수 검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비모수 검증 방법에는 카이 제곱 검증, 뭐 런 검증, 맨 휘트닌 유 검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대립가설과 기무가설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기무가설과 우리가 대립가설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기무가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실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날도 더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스크림을 사 드실 거잖아요. 그럼 아이스크림 한 봉다리의 무게는 300g이야. 그럼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무게는 300g이야. 그럼 대립가설은 우리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실을 새로운 가설에 의해서 그걸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은 300g이다. 자, 대립가설은 아이스크림은 300g이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가설인 거잖아요.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보기는 상관계수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상관계수는 뭡니까? A, B 두 가지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상관성이 있느냐, 즉 선형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수치적 통계량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때 예를 들어서 상관계수가 뭐 0.9라는 값을 이제 계산을 했어요. 이 0.9가 진짜 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판단할 때 이 유의성 검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기무가설은 뭐냐면 상관계수가 0이다요. 그리고 대립가설은 상관계수가 0이 아니다입니다. 자, 그럼 0이다는 의미는 뭐예요? 선형적 관계가 없다. 그리고 0이 아니다는 선형관계가 있다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의성 검증의 방법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R 문제가 나왔네요. 자, 보니까 슬립 데이터는 체면성 약물을 10명의 환자에게 투입했었을 때 수면 시간의 증가를 기록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썸머리 함수는 뭐예요? 네, 기초 통계량을 보는 함수인 이제 명령어가 되는 거고, 수치형 변수 그리고 범주형 변수에 따라서 표현법이 달라집니다. 수치형 변수는 뭐 이제 중간값부터 평균 그리고 퀀타일 값을 이제 출력을 해주고요.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빈도수, 각 카테고리별, 범주별 몇 번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보여주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고요. 변수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네요. 자, 세 가지 변수가 있고요. 엑스트라는 수면 시간의 증가량, 그룹은 사용한 약물의 종류, 아이디는 환자 식별 번호예요. 지금 보니까 엑스트라는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보기를 보면서 자, 수면 시간이 최대 55시간까지 늘어난 환자가 맥스 값에 55시간 늘었다는 환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5% 이상은 3.4시간 이상 수면 시간이 늘어났다. 여기 세 번째 퀀타일 75%의 위치값을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75% 이상은 3.4시간의 수면 시간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수면 시간은 0.95시간 증가했다. 평균은 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균은 1.5시간이네요. 그러면 0.95시간은 아닙니다. 자, 아이디는 보니까 1에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이 있어요. 각각 2건씩 존재를 하고 있네요. 그럼 id는 범주형 데이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또 뭐 이제 딸 출력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5종류의 오렌지 나무에 대한 연령과 둘레를 측정한 자료입니다. 다음 중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헤드 해가지고 오렌지 데이터 프레임을 찍어봤더니, 자, 6건의 데이터가 트리는 1이고, H는 뭐 이런 등등 이런 값으로 만들어져 있고, 서큐퍼런스의 값은 이런 값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출력을 했고요. 아까 기술 통계 자료는 이렇게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 관측값은 6개이다. 지금 6건이 찍혔네요. 헤드라는 함수로 딱 출력을 해봤더니 6건이 출력이 됐어요. 그럼 전체 데이터가 6건이다. 즉 관측값은 6개이다 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헤드는 우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번째 자료에서 6번째 자료까지를 보여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관측값은 6개가 아니고요. 만약에 관측값을 보고 싶으시면 뭐 DM이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행의 건수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변수의 수, 로우의 건수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찍어보시면 전체 건수를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내용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형회귀 모형의 5차항의 가정 조건. 자, 선형회귀 모형의 4가지 가정 뭐 있나요? 선형성, 자, 그리고 등분산성, 정규성, 그리고 독립성이 있어요. 자, 선형성은 뭐예요? 독립변수와 존속변수의 선형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등분, 정규, 독립성은 5차항에 대한 가정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범주형 종속변수의 진위 지수를 연속형 종속변수에는 분산 감소량을 사용하는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은, 자,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은 몇 가지들이 있어요. 자, 구분, 범주, 그리고 연속형. 자, 첫 번째 카이드, 그리고 두 번째 카트, 세 번째 뭐 ID4, 3.5, 5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카이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카이 제곱 통계량을 쓰고요. 범주형 변수일 때는, 연속형일 때는 이제 F 통계량, 아노바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카트 같은 경우에는 진위 지수, 범주형일 때. 자, 그리고 연속형일 때는 분산 감소량을 사용을 해요. 자, 교재 있는 내용입니다. 자, ID 3.5 알고리즘은 범주형일 때는 엔트로피를 사용하고 연속형일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진위 지수, 그렇죠? 종속형 변수가 범주형일 때는 진위 지수, 연속형일 때는 분산 감소량이죠. 그럼 정답은 카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실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명확하게 보지 않으면 선택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31번. 자, 쿡 디스턴스에 대해서, 쿡의 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오늘 언제 쓰나요? 뭐 이제 다중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변수들이 많잖아요. 독립 변수들이. 그래서 많은데 각 변수들별로 뭐 이렇게 2개의 변수가 존재한다고 했었을 때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런 식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분산도 만들어내고 또 멀리 존재하면서 또 다른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값들을 영향값이라고 하는데 이 영향값이 모델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 레버리지라든지 쿡의 거리라든지. 자, 이런 쿡의 디스턴스도 이런 영향값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보니까, 자, 공분산은 개별 데이터 포인트가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공분산을 여기서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공분산은 이제 2개의 변수에 대한 어떤 선형 단조성을 보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근데 이제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계수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몽뚱한 지문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2번, 쿡의 거리가 크면 영향력이 크다. 예, 맞습니다. 쿡 디스턴스는 회귀 분석에 흔히 사용하는 영향 지표입니다. 맞습니다. 자, 기준값이 1보다 클 경우 영향치로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층적 군집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군집 분석에는 크게 2종류로 나눠져요. 뭘로 나눠져요?
계층, 비계층. 비계층의 핵심은 뭡니까? 맞아요. 군집수를 알려주는 거고요. 계층은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보고 각각 객체를 합쳐가면서 적절한 군집을 찾아가는 알고리즘이 이제 계층적 군집파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1번 보기. 군집의 수를 정한 상태에서, 이건 비계층이네요. 자, B. 군집들은 일반적으로 중복될 수 있는 부분집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한 데이터들을, 여러 데이터들을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이제 군집을 해 가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 1, 2, 3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하나의 군집이라고 했었을 때 1을 기준으로 2, 3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부분집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케민즈하고 메도이즈는 대표적인 비계층 군집 알고리즘이고요. 분할적 군집, 파티셔널 클러스터링이라고도 합니다. 비계층 군집을요. 그러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C계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C계열 분석 많죠. 그래서 우리가 AR이다, MA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아르마다, 아리마다. 지금 요 문제 난이도 엄청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일단 보기 AR에 대해서만 제가 이게 왜냐면 이 DMA 아리마까지 가게 되면은 너무 이제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PACF라고 하는 부분 자기 상관성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ACF라고 하는 자기 상관성 함수가 있어요. 자, AR 모델에서는 특정 차수 U부터는 이 부분 자기 상관성 함수 값이 급격하게 0으로 떨어지는 특징을 보여요. 자, 그러고 있다가 특정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값을 나타내면 절단이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그리고 자기 상관성 함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수적으로 쭉 감소하다가 사인이라든지 이런 함수에 의해 가지고 감소 패턴을 볼 수는 있고 0으로 절단되지는 않습니다. 즉 시차가 증가함에 따라 전차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 외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암기를 하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암기를 하라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런 문제는 다음에 출제가 좀 되기는 어렵진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방금 제가 A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그 내용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카시트 썸머리 함수와 상자 그림의 결과이다. 변수 중에 이상값. 실은 상자 그림만 있어도 이상값을 확인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 수치형 자료들에 대해서 이제 퀀타일 25, 50, 75%의 위치값도 같이 한번 참고하라는 의미로 첫 번째 지문도 준 것 같고요. 이 박스 보고 이상값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이상값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박스 플롯에서는 맞아, 요게 최대값이고 요게 최소값이죠.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벗어나는 값이 이상값이에요. 자,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3쿼타일 더하기 IQR. IQR은 뭡니까? 사무리수 범위 얘기하는 거죠. 3쿼타일에서 1쿼타일 값을 뺀 거. 자, 거기다가 곱하기 뭐 해줘요? 1.5. 이게 최대고요. 최소는 어떻게 구합니까? 1쿼타일 빼기 IQR 곱하기 1.5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을 벗어나는 거. 그러면 실은 이 박스 플롯 없어도 앞에 있는 이 수치 가지고도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지금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고 박스 플롯으로 보면 요 최소값을 벗어난 변수가 몇 개가 있나라고 한번 볼게요. 지금 세일즈는 딱 걸쳐 있는 것 같고 여기 컴프라이스는 명확하게 벗어난 값이 있고요. 나머지 인컴하고 에드버스팅은 없고 프라이스는 보니까 벗어난 값이 존재를 하네요. 자, 그러면은 컴프라이스하고 프라이스가 이제 눈에 띄게 이상값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세일즈도 벗어난 값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상값이 해당하는 거 프라이스, 컴프라이스, 세일즈가 아닌 거, 세일즈인 거 치면은 요 하나밖에 없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차원 초떡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케이스 축소법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주어진 그 데이터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파악을 해서 그 축소해가지고 각각의 시각적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데이터 간의 거리를 바탕으로 관계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통계 분석 기법. 오케이. 자, 비유사성을 이용하여 점으로 군집 분석과 이용하는 점에서 군집 분석과 동일합니다. 오케이. 자, 다선수도법은 데이터 간의 상대적 거리를 실수의 범위에서 완전히 보존. 실은 완전히 보존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필터링을 차원 축소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의 유실은 발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척도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 스트레스 값이 어디에요? 0에 가까울수록 손실이 적다라고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